지금 우리나라는 투사와 전사가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 얘기하시니까 저도 최근에 그 서울시와 그 시의회 사이에 좀 갈등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됐던 게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조직을 뭐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가지고 싸우는데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고집을 할까 봤더니 거의 1조 원을 갖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예산만 한 700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쓰이는 곳이 뭐 마을 공동체다, 뭐 주민 뭐 자치를 실현한다 해서 쓴 그 돈의 내역들을 보니까 뭐 마을에서 뭐 뜨개질을 하고 뭐 요리를 하고 이런데 수십억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는 걸 보고 아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쨌든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결국은 나에게 내가 내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 정보 제공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국민의힘이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그 총선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주 철저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그런 그 백업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그런 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은 홍보 마케팅이 너무나 약합니다. 더군다나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홍보 마케팅 프로들이 정말 대거 투입돼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것이냐면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당에서는 사람들을 이제 기용해야 되고 대권 후보들은 가장 나와 홍보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가장 잘 짜야 되는 사람들을 소개를 받고 이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체제인데 사실은 홍보 마케팅과 선거, 이 정치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사각지대인 거거든요. 근데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가 이제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것이 펼쳐나가지 못하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호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명함을 파든 어떻게 해서 일단은 만나서 그래? 홍보 마케팅? 일해 라고 해서 붙는데요. 사실은 진짜 프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선거의 전략을 사실은 잘 못 짰던 것이고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IT 세대, 온라인 세대이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루 방문자가 4천만 명, 최소 4천만 명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전략이 있었는가? 그리고 SNS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포털 뉴스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이 거의 없었다.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좋아졌던 게 이번 4.7 재보궐선거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약점은 마케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 드린다면 중도가 싫어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당의 기본 이념을 지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은 옛날 선거 방식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이념도 지우고 선거 방식은 옛날처럼 하고 있다.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죠. 그래서 저 함수롱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 초지일관 말씀드리는 것은 이념과 가치는 우리 정당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더 굳건히 지키고 홍보 마케팅을 혁신하자라는 말씀을 초지일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고위원 그 후보로 나오신 분 중에서도 뭔가 뭐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뭐 청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캠프에서 일하신 것 같던데. 네, 그렇죠? 저도 뉴미디어 쪽에서 일을 했고요. 네. 제가 담당했던 곳은 뉴스에서 밑에 뭐 어떤 댓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혹시 또 좌파들의 또 공격이 있는 네.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 대응도 하고 네. 또 미디어 쪽을 주로 담당해서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어쨌든 4.7 재보궐선거에서 아주 크게 이겼어요. 네. 그러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뭔가 캠프에서 어떤 뭐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의 변화는 있었고요. 이번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LH 사건이 같이 터지면서 네. 국민들의 자발적인 호응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튼튼해지고 부족한 점을 채우지 않으면 그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뭐 2030 세대가 뭐 60대 이상으로 이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주 큰 승리를 하게 되었고, 네. 또 그 2030 지지에 힘입어서 지금 이 당대표 선거에서는 지금 뭐 이준석 돌풍으로까지 네. 사실 이어지고 있고, 네. 사실 뭐 승리를 아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왜 2030 세대의 여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를 할까? 그리고 이 지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가진 어떤 정치적인 가치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이념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뭐 이준석 후보의 팬덤 현상이 벌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민의힘이 거론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에서 60%대가 나왔고 특히 2030 중에 남성 세대에서는 70% 이상의 네네. 표가 나왔었죠. 저는 이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 정책이 여기에 먹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이 후보가 하시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젊은 층의 목소리가 좀 시원하게 들렸다. 저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뭔가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로 보고 이것이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정말 저 사람이 가진 정치적인 식견이나 정치적인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보고 자유파로의 확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뭐 이 전으로 치면은 자유한국당이고 그 전으로 치면 새누리당이고 그 전으로 치면 한나라당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한 인물로 나타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화를 해라. 좀 바뀌어라. 라는 목소리로 그 목소리에 특혜? 아니면 뭐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돌풍을 뭔가 이어가고자 네. 하는 열망이 이준석에 대한 뭔가 지지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뽑으면 뭔가 2030의 어떤 지지를 더 끌어오고 그쪽으로의 어떤 외연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지지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당대표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분에게 뭐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국민의 기대에 져버리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자유파라는 정치적 대표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도를 지향해서 중도로 가는 그 방향성은 우리 정당의 기본 뿌리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 역할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이 너무 국민의 시선을 쫓아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면 저는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고, 국민의 시선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당의 이념이 없으면 그냥 선거를 치르기 위한 어떤 이익 집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익 집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기대는 감사하나 이준석 후보는 견제의 대상이다라고 소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뭐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네, 뭐 만약에 된다면 우려되는 것, 우려됩니다. 네. 우려되는 것, 또 반대로 기대되는 것, 뭐 한 가지씩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는 거는 뭔가 개파를 얘기하고 특정 네. 후보의 쏠림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네. 또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려되는 것은요. 이준석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네. 모셔오겠다.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국민이 본인을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1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당원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능력이 있다, 인정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불러와야 되는지 저는 여기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4.7 재보궐선거 때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후보 역할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신랄하게 그 후보에 대해서 그 당시 안철수 대표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분이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호 4번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벌써부터 분열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준석 후보에게 꼬마 신랑이 옥동자를 잉태할 수 있나라는 비유 있는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비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옥동자 잉태라는 것은 대권 후보를 아주 안전하게 한 사람을 결국 만들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이제 그 대권 후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최종 1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2019년 10월입니다. 저는 10월 항쟁이라고 이제 이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문재인 하야, 조국 퇴진, 정말 범국민적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때 이준석 후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오지도 않았던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제1야당의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의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당연히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질문하고 싶네요, 진짜. 이준석 후보 토론회 때 그 질문이 안 났을까? 조국 사태 때 당신은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저가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라 같은 어떤 트랙에서 있었다면 그날 무엇을 하셨습니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디 방송에서 조국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쯤에.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온 국민이 광장으로 나왔을 때 그때 뭘 하셨는지 저는 정말 한번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2030 세대로 좀 돌아가서요. 네. 2030 세대시니까 사실 저희가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40대 후반으로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특히 여성들, 여성 30, 40 정도면 뭔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거의 뭐 매장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여성 카페라든가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난 문재인을 지지해 하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바로 뭐 회원에서 퇴출된다든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2030 세대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0 또는 50 초반 세대에는 문재인 정부 또는 좌파 쪽으로 좀 시선이 가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IMF라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그것은 역사적인 시대에서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지금 2030 세대들 중에 정말 많은 뭐 지금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선거는 18세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교조의 세뇌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저 역시도 학교에서 뭔가 딱딱한 선생님이 이렇게 수학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으시고 양복 입으신 선생님이 있으시고 갑자기 개량 한복 입고 들어오셔서 교탁에 안 써 있으시고 학교 학생 책상에 딱 앉으시고 얘들아 이거 공부 이거 말이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교조의 세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받은 2030 세대들은 정말 독재는 나쁜 거구나. 일본은 나쁜 거구나. 이렇게만 배우고요. 산업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번영의 가치는 누군가가 독재를 하다가 어쩌다가 얻어 걸린 아주 작은 효과 정도로만 세뇌를 당하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고픔을 겪어보지도 못했고 전쟁을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가치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신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전신으로 가서 한나라당 때부터 우리 정말 편했을 때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 그때 왜 이 정교조라든지 이런 넥스트 우리 다음 후세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대안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고 천하태평으로 이렇게 있었는가. 저는 그것이 지금 제가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뇌가 당해 있고 이미 너무 깨부시기에는 너무 두꺼운 유리창을 개인들이 2030 세대들이 다들 형성되어 있다. 이게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팠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30은 지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기심보다 정의가 앞서는 것은 대한민국 우리 피가 가지고 있는 DNA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아직까지 이길 수 없습니다. 4.7 재보궐선거 하나 정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피와 땀의 노력을 해서 다가오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2030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됩니다. 저는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2030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자유파로 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되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030 그러면 어쨌든 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네. 어쨌든 2030을 대표하는 아주 바른 가치를 가진 이런 미래의 정치인들을 사실 정당이라면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길러내고 이런 시스템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이 잘 갖추어진 정당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뭐 여성 정치 아카데미,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양성해서 뭐 물론 그것을 하고 있는 또는 뭐 조직을 관리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치 꿈나무들이 어차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또 별도의 채널이거든요. 가치를 전달하는 학교가 양성되어야 되고 꼭 학교라기보다는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채널 그리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 예술 곳곳에 우리가 그 가치를 심어야 되는 것이지 정당 내에서 국회의원이 학생 수 모자라? 누구 좀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그냥 언론 플레이하는 영혼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청년 최고위원이 만약 되신다면 네. 어떤 정말 아주 자유파의 가치로 네. 무장된 네. 이런 청년들을 잘 키워내겠다. 네. 키워내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본인만의 보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제가 IT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키워드 전략이나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분노를 느끼는 그 키워드들을 다 합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까지 우리가 같이 제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시켜서 자유파의 가치를 전하겠습니다. 좌파들이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기초 단계부터 저는 하나 되잡아가면서 우리 가치가 옳다라는 것을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